24페이지 발생주의, 우리 회계의 개념 쪽인데요. 발생주의, 여기서부터 오늘 정리할 부분입니다. 뭐 발생주의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회계 기초 이론 할 때 이미들 공부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학원이 그 방역 패스 기관 이래 가지고 여러분이 학원 오실 때 항상 하는 일이 많아요. 예. 들어오실 때 QR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QR 체크인 꺼내가지고 체크인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입실 찍어야 되니까 네 비콘 입실 또 핸드폰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교실 들어오면 저 앞에 손 세정기하고 온도계가 있어요. 체온계. 그래서 체온 체크. 그래서 체온 체크를 제가 여기 있으면 제가 해드리면 되는데, 제가 여기 비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오셨을 때 딱 체크해가지고 출석부에 그 해당되는 날짜에다가 여러분 체온을 적어주시고요. 체온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면 이렇게 세 가지를 매일매일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라는 겁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가령 뭐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해서도 거래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이런 거래죠. 외상 매출금도 우리가 거래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것도 거래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이 발생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주의와 관련되는 게 뭐 매출채권 매입 채무에 관련 거래만 발생주의와 관련 있는 건 아니고요.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회계 처리하는 것 중에 발생주의 관련되는 거래를 한번 쭉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왔던 매출채권이나, 매출채권 하면 여러분 뭐예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이거든요. 매출채권을 인식한다는 거, 이거 현금 거래 아니지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생주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입 채무 하면은 뭐예요? 매입 채무 하면은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 매입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 하면은 개정 과목이 두 개가 해당이 돼요.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어음. 이러한 거래를 인식하는 것도 바로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외상 매입금이라 하는 것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채로 인식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과세 기간, 이번 회계 기간에 우리가 상품을 인도받았고, 그로 인해서 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회계 기간의 채무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발생주의가 여기에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급어음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결산 정리에서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차기로 이연시키는 거래 있죠?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이연시키는 거래에 사용되는 개정 과목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이런 개정 과목들이죠. 예. 우리가 이제 FAT 1급 공부할 때 요 개정 과목 4개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네. 결산 정리 분계할 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이연시키는 정리 분계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정리 분계를. 그때 요 개정 과목 4개가 나와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 수익.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우리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 거래라고 하는데 이것도 발생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 처리에서 발생주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참고로 현금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우리 회계 처리는 평상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도 하다가 결산 때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전부 나중에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발생주의 관련 거래를 한번 이렇게 3가지 정도로 해봤는데 뭐 따져보면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여기 또 저것도 생각이 나는데 감가상각의 개념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내용 연수 기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감가상각한다고 그러죠. 감가상각비. 건물의 효익이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내용 연수인데 그 건물이 만약에 30년간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우리 회사 영업을 하는데 효익을 30년간 발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의 취득 가격 그거를 30년으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도 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된다라는 그 발생주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째의 회계정보 질적 특성이라는 부분이 정리가 나오는데 뭐 FAT 1급에서 이 회계정보 질적 특성 이론 문제로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회계정보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어떠한 품질을 유지해야 되겠느냐? 그거의 저기 질이라는 것은 바로 품질을 의미하죠. 우리 사무 업무에도 품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정보는 2가지 아주 중요한 품질이 있어요. 첫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목적 적합성. 2번째,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그래서 회계정보는 목적에 적합하고 또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질적 특성은요, 서로 상충관계에 있어요. 일부 상충. 상충관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조금 충돌한다 이겁니다. 충돌. 그러니까 목적에 적합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신뢰성이 좀 저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은 목적 적합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좀 2개의 질적 특성이 서로 절충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을 100점을 맞기 위해서 신뢰성 빵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 100점을 맞으면서도 신뢰성 그래도 과락은 면해야 된다. 뭐 60점 이상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개념. 이것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절충해야 된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있는 목적 적합성, 우리 시험 볼 때 세 가지 외우잖아요. 회계 이론 공부하시는 분들 목적 적합성의 세 가지 외울 때 이 첫자로 많이 외웁니다. 예피적. 이 예피적이 암기사항이에요. 목적 적합성의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예측가치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예측가치라는 것은 이 회계 정보를 보고서 뭐 연간 이익 같은 것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성의 예측 가치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라면 1년에 6월 말 결산을 우리가 반기라고 그러죠. 반기의 이익을 보고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측 가치라고 그러고. 두 번째, 피드백 가치. 피드백이라는 것은요, 어떤 정보를 취득했으면 그 정보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는 것. 그래서 의사결정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죠. 피드백. 그래서 제공되는 회계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한다. 예측 가치하고 연관성이 있죠. 예측을 해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는 게 피드백이죠.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적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측 가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됩니다. 시기가 적절해야 돼요. 적시성을 훼손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기 결산이다 그러면 6월 말 결산을 말하는데 6개월치 결산을 7월 달에는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가능하면 7월 초에, 늦어도 중순에. 그런데 7월 다 지나서 8, 9월이 돼서 알게 된다 그러면 조금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해야 우리가 예측 가치로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피드백을 했을 때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는 예피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은 이러한 시기를 따지고 뭐 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신뢰성은 이 표현을 충실하게 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표검중의 여기 신뢰성의 하유질적 특성으로 정리를 하죠.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래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거래의 내용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매출채권 이 얘기 나왔는데요.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는 대손이 예상되는 것이 있는데
대손이 예상되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예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산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회계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로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회피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표현의 충실성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은 게 있다면 다 표현의 충실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그 결론이 같아야 돼요. 유사한 결론. 그래서 이 검증 가능성은 어떤 이슈가 제일 많냐 하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의 평가. 네. 여러분, 기업의 매출 원가는 기말 상품 재고액을 산출해 가지고 당기에 매입한 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것을 매출 원가로 비용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높여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가 작아져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게끔 보여집니다.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을 낮은 가격으로 평가를 해 놓으면 원가가 그만큼 커져 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즉 이익률이 떨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총평균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 기말상품 재고액의 산출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 사건을 총평균법이라는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나와야 된다. 같게. 다르게 나왔으면 그거는 검증 가능성이 떨어졌다.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검증 가능성. 그러니까 신뢰성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립성입니다. 회계 정보는요, 어떤 그 특정한 정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표시하기도 하고 표시하지 않으려고도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적. 그러니까 어떤 편의 없이 누구의 편에 서서 회계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영자를 만족시키는 회계 처리를 했다. 이렇다면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주주를 만족하는 회계 처리를 했다? 이것도 역시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검중 이것이 신뢰성과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TAT 2급에서도 나오니까요. 이 회계의 질적 특성 요 6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질적 특성,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 3가지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 3가지, 요걸 짝을 만들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은 전기와 단기의 실적을 비교한다든가 또 기업 간의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비교 가능성은 회계 정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이 없어야 되죠. 전기와 단기가 회계 개정 과목의 분류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 없이 일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기업 간의 비교를 할 때에도 기업 간의 회계 처리 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겠죠. 여 밑에 그림이 있네요. 회계정보 질적 특성을 정리한 그림.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FAT 1급 교재로 공부하신 분들은 여기 추가된 내용은 없어요. 우리 이미 앞에 교재에서 다 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에 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비용 대비 효익. 우리가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데, 우리가 이 금액으로 환산해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비용이 10,000원이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볼까요? 10,000원이. 예. 그러면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효익을 만약에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효익이 5,000원이 된다고 한다면 비용이 너무 과대한 거죠. 5,000원만큼의 효익을 얻기 위해서 10,000원의 비용을 투자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회계정보의 제약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균형 있게 해라 하는 것은 효익보다 큰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러한 회계정보는 필요하지 않는다. 필요치 않다. 그래서 경제 원리가 그런 거죠. 경제 원리. 우리가 경제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그런 얘기고요. 중요성의 여부는 회계정보에서 이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하는 거에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가 생략되거나 아니면 통합해서 표시했을 때 그것이 의사결정에 또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거는 중요한 정보로 판단하면 돼요. 생략되거나 잘못된 표시가 의사결정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통합해서 표시하면 되죠. 우리가 분류하고 하는 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통합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정보가 생산되겠죠. 비용이 과대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중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정보를 통합하거나 아니면 생략했을 때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요런 관점에서 판단해 보면 된다 이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질적 특성의 두 가지가 서로 상충을 하기 때문에 절충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상충 관계가 있는지 여기 표로 정리해 놨네요. 자, 목적 적합성을 신뢰성하고 비교했을 때 자산의 평가를 목적 적합성에서는 보통 시가를 적용하는 편이에요. 공정가치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뢰성을 중요한다면 거래가 있었던 취득원가, 취득원가, 이걸 그냥 원가법이라고 그러죠. 취득원가를 자산의 가격으로 장부에 반영하는 거. 이게 자산의 평가 방법이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목적 적합성에서는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라는 것은 그 용역 제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진도율, 진행률을 가지고 수익을 인식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진행 기준의 수익 인식입니다. 그 건설업이나 이런 데서 적용을 하죠. 자, 그런데 신뢰성을 중요한다면 완성 기준, 정확하게 완성을 해봐야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이 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손익의 인식도 목적 적합성은 발생주의가 적용이 되고요. 신뢰성에서는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편이고, 재무제표의 보고가 목적 적합성은 반기 재무제표라든가 분기 재무제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나 분기 이런 월차 재무제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신뢰성적인 면에서는 1년에 한 번 연차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비교를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재무제표의 가장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주 중요 재무제표이고요. 이거 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재무제표의 종류는 모두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이러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측정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 거기 여러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놓은 표가 나와 있는데요. 취득원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 원가, 그 자산을 취득했을 때의 그 대가가 취득원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이라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이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을 10년 전에 5억에 매입을 했다,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5억 원이 취득원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 이렇게 의미를, 역사적 원가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거.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만약에 측정을 했다 라고 한다면, 공정가치라 하는 것은 현행 거래에서, 현행 거래라는 건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그 건물 자산을 매각할 때 결제되는 교환가치, 이게 뭐예요? 시가라는 뜻이에요. 시가. 매각할 때 결제되는 교환가치다. 그러면 매각할 때 결제되는 가격이니까 공정가치는 현재 시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시장 가격을. 자, 그 다음에 또 측정 기준에 기업 특유 가치라는 것도 있어요. 기업 특유 가치. 자, 한번 우리가 5억의 건물을 과거에 취득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가가 8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공정가치로는 8억이에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건물 같으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토지하고 묶여 있어서, 이게 건물이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건물 자체만 보면 시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무슨 사무실 건물이다 그러면 건물만 딱 잘라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그 토지를 포함해서 건물이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정가치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기업 특유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 회사는 말이죠, 이 건물이 지금 거래되는 것은 8억이지만 우리 회사는 이 건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현재의 가치를 우리가 기업 특유의 가치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기업 특유의 가치는 공정가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업 특유의 가치를 10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업 특유의 가치가 시가, 공정가치보다 더 낮은 걸로 평가가 된다면 기업은 아마 그 건물을 처분하고 말 거예요. 우리가 별로 이 건물에 사용하는데 이 건물의 사용 효익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가치가 작다는 것은. 그러면 그 건물 빨리 처분하겠죠. 다른 데로 이전하겠죠. 그런데 건물을 누가 매도하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안 해요. 시가대로 다 주어도 그것은 그만큼 기업의 사용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실현 가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주로 재고 자산을 우리가 평가할 때 순실현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산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으로 전환될 때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실현 가치는 여기 있는 공정 가치에서 공정 가치 빼기 판매 비용을 가리키는 가치를 말합니다. 공정 가치에서 판매 비용을 빼는 것이다. 그게 순실현 가치. 순실현 가치. 그래서 순수하게 현금으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 얼마인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처분한다 그러면 건물 처분하는데 중개사가 개입이 돼 있다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줘야죠. 판매하는데. 그리고 건물을 처분할 때 만약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건물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금도 내야죠. 그래서 시가대로 8억에 파는데 시가는 8억인데 중개수수료 얼마, 양도소득세 얼마 이런 거 내고 우리가 순수하게 현금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우리가 순실현 가치. 재고자산에서는 판매 비용을 뺀다 그래요. 판매 비용을. 그래서 재무제표의 측정 요소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이 되니까요.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재무제표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 종류 암기사항이죠. 네, 아직 재무제표의 종류를 5가지 암기하지 못하셨다면은 이 시간 이후로 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네, 아까 우리가 그 측정 기준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일반 원칙을 한번 볼까요? 계속기업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업은 말이죠. 존속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이 중간에 청산하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계속기업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형자산 같은 것을 내용연수를 이렇게 사용 가능한 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을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계속기업이 가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부분에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요, 회계 담당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경영진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 공정한 표시라는 것은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냐? 우리 대한민국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가지고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계해서 표시하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합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거래처를 가지고 이제 한 거래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회사 거래처 중에 이런 거래처가 하나 있는데
용인전자 주식회사라는 거래처가 있는데요. 이 거래처에 우리가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외상거래가 있다고 볼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존재하겠죠. 우리 회사에서 용인전자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8천만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에 해당이 되죠.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인전자로부터 다른 상품이나 다른 제품을 우리 회사가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거래처가 되는 거죠. 근데 외상 거래를 했어요. 그것이 현재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외상 매입금이 5천만 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부채잖아요. 이렇게 용인전자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을 모두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총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이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순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에서 외상 매입금을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외상 매입금은 제로로 하고 외상 매출금을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려가지고 자산으로 3천만 원이다. 순자산으로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순액으로 표시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원칙이 아니고 총액 표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원칙.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아까도 중요성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중요한 항목은 구분해서 표시해야 돼요. 중요한 항목은.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거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이걸 통합해서 만약에 표시할 때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분 표시해 줘야 돼요. 근데 통합 표시하더라도 의사결정하는데 구분 표시한 경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통합 표시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걸 중요하지 않은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교재무제표를 우리가 항상 작성을 하죠. 비교재무제표, 전기와 단기를 같이 표시합니다. 전기와 단기를 같이 비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무 수행을 이제 앞으로 하실 텐데, 이렇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보면은 왼쪽에 단기, 오른쪽에 전기 해가지고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교 재무제표의 작성이라고 그래요. 또 재무제표의 항목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잖아요. 이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돼요. 계정 과목의 분류의 계속성.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복리후생비 안에다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금을 전부 복리후생비에 집어넣었어요. 2021년도까지는. 우리 회사 복리후생비에는 건강보험료, 의료보험료, 아니요, 같은 거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부담분이 있잖아요. 예. 또 국민연금, 이걸 전부 복리후생비에 넣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 회사 부담분 보험료를 그냥 보험료로, 회사 보험료로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봐요. 그렇게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분류의 계속성을 상실했죠. 분류의 계속성을 상실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2022년도에 비교식 재무제표를 만들었는데 전기의 복리후생비와 단기의 복리후생비의 그 숫자 비교가 의미가 없어져요. 내용,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요 세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류의 기준을 바꿔야 할 때도 있어요. 바꿔야 할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1, 2, 3 이런 경우에는 분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꾸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첫째는 기업회계 기준에 변경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사업을 결합했거나 아니면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 사업을 중단했거나 해가지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류를 변경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게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모르고 쭉 잘못했어요. 다음번 이번부터라도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거. 이 세 가지 경우는 이제 분류를 바꾸었을 때 정당한 분류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류를 바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일정한 틀이 있어요. 기업의 이름, 보고기간이나 회계기간, 보고기간의 종료일과 회계기간 또는 보고통화, 금액의 단위 이런 것들이 재무제표 명칭과 함께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보고 양식에 무엇이 기재되는지는 우리가 이런 지금 재무상태표에서 이걸 인쇄 버전으로 보게 되면은 가끔 시험에 나오죠. 인쇄 버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위에 이름이 나오죠. 그 밑에 제6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게 보고기간 말의 날짜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명 여기 나오죠. 가인물산 주식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가 나오죠. 원이라는 건 통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단위, 통화, 회사명, 보고일. 보고기간이 나오는 재무제표도 있습니다. 보고기간이 나오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 같은 거.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는 인쇄 버전으로 보게 되면요. 위에 상단에 보고서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6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니까 이거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회사명 나오죠. 그 다음에 단위와 통화 이런 것을 함께 표시합니다 하는 설명,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 1교시에 좀 제가 생각보다 설명을 너무 자세히 했어요. 왜 또 자세히 또 하게 됐냐면은 오늘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 아직 안 나오신 분이
아마 박차영 씨인가 그러실 텐데, 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지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신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그 시간대 거를 녹화를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녹화를 했는데요. 화면 녹화죠. 화면 녹화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듬성듬성 빨리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졌어요. 다음 시간에서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